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그는 자신을 예술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하수가 제작한 잃어버린 청춘의 감독 유현목은 그에 대해 좋은 평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영화계는 영화 검열을 피하기 위해 임하수에게 검열을 완화시켜달라 부탁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대담에 참여한 질문자가 여러 가지 체제 때문에 어떤 점에선 영화인들 스스로 임하수에게 권력을 쥐어준 셈이 아니냐 묻자 유현목은 나쁜 놈이지만 폭력이 무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와 같이 작업을 했던 조명기사 박진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이 흑백 영화 시사를 잘 봐요. 우리가 처음에 영화를 다 찍고 녹음하는 상태에서 시사회를 해요. 시사회를 하게 되면 임하수가 딱 참석을 해가지고 조감독이 프로포터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아랑 씨, 임병호 씨, 나 조감독 사장이라던가 이렇게 시사회를 하는 거야. 영화를 잘 보면서 지적사항이라던가 뭐 이런 건 다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성격이 얼마나 붉었냐면 그때 보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차버려. 아, 개 같은 새끼들 발로 만들었지 손으로 이게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막 욕을 말도 못하게 입으로 튀어나왔어. 우리는 이제 하도 그걸 아니까 나는 이제 좀 뒤떨어져서 본다고. 그럼 형님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프롬포트 하는 조감독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 성격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적을 해서 영화를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면 그 영화 참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임하수 하면 그의 개인 비서라고 알려진 눈물의 곡절 차민섭을 같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이 임하수의 개인 비서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연예 주식회사에 입사, 나중에 영화 오부자, 안개, 춘향전을 제작한 김인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격리를 보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20일은 지방에 가 있고 집에 별로 없는 거야. 나머지 열흘 동안은 임하수 집에 들어가서 야인시대에 나온 눈물인가 그놈식으로 신문 가지고 읽어라 그러면 큰 제목만 읽어주고 내용 읽어봐라 그러면 내용 쭉 읽어주고 거기 묘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눈물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임하수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발길질로 차고 그렇게 난폭하지도 않고. 실제로 차민섭은 임하수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임하수 주변엔 차민섭 말고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극작가 김성민, 연출가 박호, 양훈, 양석천, 유엣. 더 깊게 들어가면 임하수의 비서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차태진이란 사람으로 나중에 극동영화사를 설립, 영화 제작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임하수 주위엔 차민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한국연예주식회사의 경리는 문금순이라는 여성인데 그녀는 차태진과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작고했는데 결혼식 청첩이는 임하수가 대신 맡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임하수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바리에다 모자를 멋있게 쓰고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찬바람이 쌩쌩 들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뭐 인상은 그렇게 차갑게 생긴 건 아닌데 눈이 좀 매서운? 그래가지고 사람 쳐다보는 게 좀 아주 굉장한 그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의 성격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치밀하고 섬세하고 냉철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 직업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 감정 기복이 배우들보다 컸기에 어떨 때는 섬세하고 여린 모습을 보이다가도 수틀리면 누구라도 못 말리는 욱하고 불같은 성질. 사업가로서의 차가운 면모는 제작 기획자로서 후원자로서의 능력을 좋게 보는 사람들까지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로 영화배우 이민은 자신이 제작한 영화 꿈이여 다시 한 번을 국도극장에 상영한다 광고했으나 당시 스카라 극장을 인수한 임하수가 정월 초하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극장 직원들에게 영화를 추천받았는데 자신의 영화가 지목되었다 합니다. 영화는 결국 스카라 극장에서 상영을 했고 그 때문에 흥행이 실패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의 양극단을 달리는 성격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하수 씨와는 작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홍콩에서 외국 세관 관리들이 실례스러운 일을 할 때 못하는 줄 알았던 영어를 하여 닦으시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기 사람을 예끼는 데는 아마 내가 처음 보리만큼 인간미와 인정의 차이고 어찌 감격적인 눈물을 잘 보이는지 몰랐다. 나에게는 그의 대조적인 성격 표현이 가장 인상적이라 하겠다. 이 글을 쓴 김은우 기자는 정확히 그가 영어를 할 줄 알았다고 기록했습니다. 1957년 그는 국내 영화가 제작비로 인해 침체 상태에 접어들었고 국내에 머물러서는 발전이 안 된다고 판단,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노립니다. 그 상대는 런던쇼가 창립한 소씨 재편영화공사. 당시 소씨 재편영화공사는 홍콩에서 제일 큰 영화 제작사이며 배급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선 1년에 24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런던쇼가 제작한 영화는 50여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화 제작사는 형편상 1년에 한 편 정도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합작 영화 제작은 54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사가 없었습니다. 임화수는 소씨 재편 영화공사의 사장 런던쇼를 붙잡아 합작 영화의 의의를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관심을 갖게 해주어 이국정원, 천지유정 등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합작 영화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합작으로 만드는 영화가 우리 자본이 유익하게 투자되지 못하고 지역적인 조건으로 투자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작품에 있어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양보하는 점에서 작품 내용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점이 무엇보다 불만스러운 고통거리가 된다. 최초로 합작이며 천연색으로 제작된 이국정원도 우리 시나리오 라이터가 썼기 때문에 한국적인 주제이긴 하나 끝장면에서 부자연하게 종결 맺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으로 하는 수 없이 알면서도 당하는 안타까움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임화수는 어떻게 영화 제작비를 조달했을까요? 한국 연예 주식회사의 경리였던 문금순 여사는 임화수의 부인이 동대문 상인연합회 개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이 개모임을 통해 영화 제작비를 어느 정도 조달했다고 증언합니다. 임화수는 나중에 춘향전을 컬러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으나 무슨 사정으로 인해 엎어지고야 말았습니다. 59년 3월 그는 반공예술인단을 설립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화수의 반공예술인단은 어용예술단체로 생각하지만 이 단체가 생긴 이유와 주변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선 최승희가 선전 활동을 위해 소련, 동유럽 및 중국으로 위문 공연을 갔으며 문예봉도 빨치산들의 항일투쟁, 신조국 건설에 대해 다룬 영화에 출연하며 선전 활동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선 예술인들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바입니다. 요구합니다. 인계 소대를 보충해 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1교포 북송사업 물밑 진행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반공예술인단이 목적 취지에 맞게 활동했으면 별탈이 없지만 배우들을 가입시키는 방법과 활동이 잘못되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국수집에서 임화수를 처음 만났다는 연극계의 대부 이해랑. 그는 반공예술인단 창립 비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단체 총연합회와 극작가 유치진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해랑은 유치진의 편을 들었는데 그 뒤 국립극장 운영회의 석상에서 이해랑이 소설가 이씨를 두고 이승만 도당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해랑은 대통령 모독, 반정부 인사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임화수는 이 얘기를 듣고 이해랑을 서울시경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소설가 이씨가 명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당시 영화에서 활동하고 있던 배우 김씨, 최씨, 주씨, 박씨 등과 마주쳤다. 이들 연기자들은 나의 사건을 알고 있던 터라 동석을 하자고 이씨를 불렀다. 문학의 어른들인데 원만히 잘 해결하시지 않고 그렇게 고집들을 피우실 게 있느냐고 순수한 의미로 이씨를 합석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체격들이 유달리 우람한 이들과 딱 부닥치게 되니 이 씨는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된 모양이다. 이 얘기가 또 와전됐다. 이 소문을 들은 이마수는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4명의 배우들을 불러 불문곡절 늘어지게 때려주었다. 이해랑의 회고에 따르면 임화수는 대화를 할 때도 추상적이고 비약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마수를 처음 만난 곳은 부산 피난 시절이었다. 3시간 넘게 얘기를 나눈 뒤 임은 갑자기 내 손목을 잡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판단했다며 문총에 대항하는 새 단체를 만듭시다 라고 예상 밖의 제의를 했다. 임은 저돌적이면서도 이렇게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이런 구상에 의해 탄생된 것이 반공예술단이었다. 이리하여 반공예술인단 단장엔 임화수, 부단장 김성민과 이해랑, 사무총장 박호, 조직부장 배우 양석천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가 앞장서서 반공예술인 단장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화수는 반공청년단에 가입, 종로 구단장을 맡습니다. 훗날 그는 가입한 이유를 자유당의 몇몇 정치가들이 자신을 간첩이라 의심해서 가입했다 합니다. 임화수는 합작 영화 제작, 아시아 영화제 참가, 한국무대예술원 부원장, 영화제작가 협회장 등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으나 이때부터 조금씩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출연 및 전속 문제가 발단이 된 희극배우 김희갑 구타 사건도 1959년에 일어났습니다. 김희갑이 임화수가 제안한 출연 제의를 거절하여 구타를 당했다는 걸로 알려진 이 사건. 희극배우 구봉선은 이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봉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상옥 감독은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을 제작할 때 배역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임화수에 대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회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특기할 것은 임화수는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연예계 안팎으로 적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비화는 드라마 제1공화국, 이환경 작가의 무풍지대와 야인시대에 다루어져 매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 3월 그는 반공예술인단에 속한 연예인들을 선거 유세장에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 자신이 기고한 예술, 정치, 인생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예술은 정치 및 사회와 연관이 있으며 예술인의 정치 참여는 정치 자체에 대한 참여이며 특정 정당을 위한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을 강제적으로 선거 유세에 동원한 행적으로 보았을 때 임화수가 주장한 이 이야기는 허무하게 들립니다. 1960년 3월 17일 그는 예술 월간지 카오스를 발행하였는데 잡지 제목처럼 그의 행보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헐리우드의 오스카상에 해당하는 7번째 아시아의 영화 제전이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에 있는 신일본 호텔에서 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27편의 국영화 외에 수많은 문화영화도 출품됐습니다. 1960년 4월 5일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영화제. 이때 대표 단장은 임화수. 당시 같이 참석한 배우들로는 최은희, 김승호, 김지미, 엄앵란, 영화감독 신상옥, 극작가 유치진, 명동파 이화룡과 친분이 있던 제작자 백순성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씨는 문화영화 뚝으로서 기획상을 탔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는 4.18 고대생 시위대 습격사주 및 횡령, 폭행 혐의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신문에는 그가 사건이 일어난 지 4시간 후에 유지광과 함께 치안국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실렸고 임화수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날 폭력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던 곽영주, 신도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 정치깡패 일당 26... 5.16 발발 후 그는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장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군과 부하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강호의 의리를 기대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 이면엔 복잡한 사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4.19가 일어나기 전 그는 삼성 스튜디오를 인수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삼성 스타디오가 큰 스타디오가 있었지. 거기에 라이트도 몇백 킬로가 있었다고. 한 200kg 있었다고. 그건 한국연예 주식회사에서 산 거지. 그거 사가지고 한국연예 주식회사로 인수했으니까. 4.19가 나가지고 이마수 떼고 가는 바람에 스타디오가 다 없어졌어. 그 삼성 영화도 처음에 샀을 때 감독, 촬영, 미술, 음악, 나 시나리오, 제작인가 67명을 일본 연수를 보내려고 딱 계약을 했더랬다고. 6개월 동안 연수 가서 해라. 갔다 와서 삼성 영화사 운영을 하자. 그렇게 다 계획을 했는데 4.19가 난 거야. 3월 26일은 우리 이 대통령과 가의 제1공화국 말 자유당에선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생신 경축금 전달 및 동상 건립 기금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이기붕은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충당키로 합니다. 채무자는 이기붕, 보증인은 이마수 외 4명이었습니다. 1959년 4월까지는 전국 극장에서 거둔 돈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갔으나 4.19가 일어나고 다음 해 5.16이 일어납니다. 은행에선 이기붕이 죽었으니 이마수의 재산을 가압류 걸었으나 군사정권에서 이마수의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계약금 내가 그때 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두 작품에 작품당 30만 원씩 하고 그 기자재 40만 원을 해서 100만 원을 딱 받았다고. 4월 18일 날에. 그때 내가 얼만큼 주었냐면 내 한 달 월급이 40만 원씩 책정을 했다고. 40만 원이면 지금 돈 한 4천만 원 가까이 될 거야. 엄청 컸다고. 딱 받자마자 동대문의 창신동에 한일은행인가 그랬을 거야. 거길 가서 그걸 찾았어. 그때 당시에 이마수 당자수표는 현찰 보증수표하고 똑같아요. 가서 100만 원 딱 찾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 그 다음날 그러니까 4.19가 터지니까 당자수표 정지가 되었어. 임하수의 추락 후 영화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까발리며 영화계를 어지럽힌 인물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임하수의 추락을 반기는 건 영화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극 및 문학계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연극을 마친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임하수가 깡패라서 창피한 게 아니라 학력도 제대로 못 마친 악극단에서 활동했던 그에게 후원을 받고 그와 같이 예술 잡지 발행에 참여하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도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월간지 새벽에선 앞으로 이마수 밑에서 일했던 문필가들에게 1년 동안 지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마수의 흔적을 조용히 지워내고 침묵합니다. 당시 언론은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 영화계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메가폰을 든 감독만 있었더라면 16일의 혁재 2호 법정은 깡패와 인생이란 영화 현지로케가 될 뻔했다. 여기에 주연은 왕년에 문교부 장관을 꿈꾸던 야심의 사나이 이마수 피고와 화랑동지회니 뭐니 해가지고 주먹으로 벌어먹던 유지광 피고, 게다가 주연 못지않게 열연을 보여준 캐스트들은 모두가 증인이란 패를 걸고 플레이를 했다. 최고급으로 통하는 주 씨는 그 황소같이 큰 눈을 빙빙 돌리며 글쎄올 시다를 연발. 맞긴 맞았는데 또 누구에게서 슬쩍슬쩍 넘기면서 증언을 했고, 아버지 역으로 잘 나오는 최 씨는 예라는 발음을 이에이, 이에스로 하는 바람에 폭소를 유발. 마부와 박서방의 김 씨는 흑일점의 정장, 곤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차리고 천천히 증언대로.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맨이 몰려드니 이 존엄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임하수는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족일보 편집국장인 양수정의 책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에 따르면 그는 호송버스 안에서 해볼 거 다 해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되뇌었다 합니다. 4.19가 나고 5.16이 되면서 저희 이마수가 형무소에 갔잖아. 형무소에 가서도 큰 소리 쳤어. 네, 형무소 내가 면회도 갔어요. 한 번.
그때 당시에 샛별 영화사 김만길 씨하고 박채호라고 처남이 있어요. 평화극장. 그 사람 셋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면회를 했어. 면회를 했더니 거기서도 큰 소리를 쳤어. 내가 이제 곧 나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면회한 것이 그 사람하고의 마지막 인연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못 봤으니까. 사형당했으니까. 한국 연예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스태프들은 비서 차태진을 중심으로 극동 흥업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임화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화수의 아내는 조열승의 부인과 명동에서 술집을 함께 경영하다 손을 떼었습니다. 80년대 중엽 임화수의 장남은 한 주간지에 영화배우 김진규만이 아버지 장례 때 찾아온 유일한 배우라고 했고 나중에 엄앵란이 자신들이 입을 스웨터 및 옷을 사들고 와 울었다고 했습니다. 2003년 즈음 야인시대 소송과 더불어 그의 자녀들의 근황이 공개되었는데 장남은 일본에서 사업, 차남은 교육 컨설팅, 막내딸은 강남에서 사업을 했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금순 여사가 한국영상자료원과의 구술에서 임화수의 아내가 힘들게 산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가 관제 영화들만 제작했다고 생각을 하나 실제로 그가 제작한 20편의 영화 중 한 편이 관제 영화고 나머지는 코미디, 문예, 멜로물 합작 영화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몰락 후 그가 백범 김구 선생을 제작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제작자와 영화사는 임화수와 상관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만 접점이 있다면 전창근 감독이 그가 제작한 이국정원 촬영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제작한 영화 20편 중에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 그가 발행했던 예술15와 월간지 하우스도 자연스레 사라져버렸습니다. 김두한과 임화수, 이 두 사람은 그닥 연관이 없는 사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1956년 김두한이 이혼 재직 시절 한 요정에서 임화수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는 임화수가 종업원의 뺨을 때린 걸 김두한이 이를 보고 임화수를 구타했다는 경위로 전하고 있으나 임화수가 김두한을 고소한 후 낸 성명서에는 자신은 김두한과 수십 년 전부터 같은 길에서 손을 잡아온 친구이며 8.15 광복 이후 함께 반공투쟁을 같이 한 반공전우이며 그를 가장 친하고 의로운 벗이라고 자랑스러워했으며 친구의 입장에서 그에게 충고도 해주었다고 성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정집에서 김두한이 임화수란 놈이 왔냐면서 혼자 있는 자신을 갑자기 때렸다는 것, 그와 같이 온 사람들도 덩달아 자신을 구타했고 이를 말리려던 손님들도 맞았다는 것, 자신에게 정치활동을 하냐면서 정권이 바뀌면 죽인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밝힙니다. 나중에 임화수는 김두한과 타협을 봐 고소 취하를 해줍니다. 임화수와 섹스 스캔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에게 엽색가라는 이미지가 씌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960년 5월 경찰서 앞으로 투서 한 장이 날아드는데 그 내용은 임화수가 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제작을 위해 곽영주에게 성상납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훗날 곽영주의 부인은 자신도 그 문제의 여배우와 아는 사이였다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투서를 갖고 수사를 했으나 피해자들의 친구가 없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영화계는 임화수와 친분 있는 여배우들을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단역을 도맡던 모 여배우는 임화수와 불륜 사이가 아니냐 하고 오해를 받았지만 임화수와는 부산에서 영화 촬영이 있어 몇 번 데려다주고 한 게 끝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행동대장 유지광. 그의 저서 대명에는 임화수가 조미령이라는 영화배우를 유혹하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웬일이세요? 그러나 그녀는 영화 제작자 이철혁의 아내였습니다. 이철혁과 조미령의 나이 차이는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58년에 작고를 합니다. 만약 이철혁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유지광의 회고록 대명에 묘사된 대로 아내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었을까요? 대명, 즉 정치 주먹천하가 신문에 연재될 당시 조미령은 미국으로 이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81년에 영화 촬영차 일시 귀국, 촬영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